빨간색이 네. 이제 그 S&P 5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2017년에는 16배, 17배 정도였는데 지금 22배지 않습니까? M7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20배였는데 지금 30배고요. 오히려 중소형주 스몰캡은 그때는 18배였는데 지금은 16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를 더 깎아준다면 밸류에이션이 낮은 중소형주가 트럼프 시대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재미있는 게 트럼프를 지지한 쪽은 기존의 M7보다는 뭐 테슬라를 제외하고요. 뉴 IT라고 그럴까요? 뉴 기술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큰 우리가 아는 M7보다는 조금 그 밑에 있는 기술주를 트럼프 시대는 조금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국제 정세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큰 그림부터 우리 얘기까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 이분과 함께 금요일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만진 박사 모셔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 전해진 소식이기도 합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우리나라가 다시 포함이 됐거든요. 이 부분 가뜩이나 최근에 좀 환율에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박사님? 네, 지정됐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네. 뭐 당장 바뀌는 건 없고요. 왜냐하면 심층 관찰 대상국이 돼야 제재를 받는데 관찰 대상국은 저희가 여러 번 지정됐죠. 그래서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면 이제 제재 대상이 된다. 이게 근본이 사실 이번에는 대미 흑자가 작년에 한 4천이 아니라 한 440억 불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무역 흑자를 미국을 상대로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미 흑자가 일단 150억 달러 이상이면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 기준의 하나죠. 네, 세 가지 그리고, 기준 중에. 네. 그다음에 GDP 대비 경상 흑자가 네. 3% 이상. 그다음에 이제 환율을 조작해야 됩니다. 환율이 이제 달러가 순매수, 우리나라 이제 뭐 정부가 달러 순매수를 12개월 중 8개월간 기간 지정이 있습니다. GDP의 2%를 조금 원화를 약세로 만드는 그러한 조작을 하면 조치를 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심층 관찰 대상국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관찰 대상국이 된 거죠. 마지막 조건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네, 일단 충족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기준에 이제 닿아서 문제가 돼서 관찰 대상국이 됐지만 요거는 그렇게 뭐 현실적으로 큰 네, 당장 영향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네.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 뭐 관찰 대상국에 지정돼서 앞으로 무역 압박이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당장에라기보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뭐 중장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상당히 좀 큰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환율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면요, 박사님. 어제 당국의 환율 구두 개입이 장 초반에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환율이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 씨알도 안 먹힌다. 네, 뭐 이런 쪽으로 좀 반응을 했거든요. 달러 강세 그리고 원화는 약세 쪽으로 1,400 어쨌든 마감 기준으로는 1,405원 위에서 마감이 됐는데 최근 환율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11월 첫째 주 이전부터 이제 환율은 뭐 달러 강세 계속 그 기조가 지속됐는데 네. 아시다시피 당선이 확정된 다음에 또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어나면서 좀 전 세계 환율이 좀 약했습니다. 달러가 강하고 그 중에서도 좀 트럼프 정책이 뭐 대중 규제라든지 제재라든지 또 무역 전쟁, 그다음에 관세 인상 이런 부분들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 조금 국가들이 달러가 부족해지는, 달러가 좀 말라가는 이제 그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 자체가 이제 달러 강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다음 11월 5일 이후에 더 원 달러가 조금 더 약해졌죠. 그래서 꼭 트럼프 때문에 지금 환율이 약하냐,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뭐 그 전부터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에 비해서 월등한 성적표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이 가세돼서 특히 아시아 통화가 이제 좀 약세로 가는 일본 엔화하고 이제 위안화가 지금 같이 동반절하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좀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더 최근에 이제 가격을 환율 시세를 너무 또 급하게 자극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조금 숨고르기 과정을 다음 주부터는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기대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펀더멘탈하게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경상수지도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또 트럼프의 모든 정책이 말씀드렸듯이 중국 제재에 맞춰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최대 피해국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환율이 뭐 1,400원 완전히 아래로 1,300원대 중반으로 정착되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1,400원대가 우리가 사실 흔히 뭐 심리적으로 좀 중요한 레벨대 1,400원, 1,400원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계속해서 요 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기준, 뭐 뉴노멀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속 뉴노멀이라는 얘기로 약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좀 주입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1,400원대 위에 있는 이 레벨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박사님?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옛날 환율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미 달러가 그렇게 약해질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논거를 깔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분간 뭐 트럼프 때문만은 아니고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의 경제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생산성이라든지 또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달러 패권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다른 나라 통화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가 달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물론 이제 정부가 가져간다고 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일기 때도 강한 달러를 싫어했습니다. 약달러를 선호했고 그들의 무역 수지를 방어하는 이제 그런 데 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취임하면 달러가 강한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아마 표시할 거고 환율 조작국 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인위적으로 그 나라 정부가 자국 통화의 하락을 부추겨서 그 무역자를 인위적으로 내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 꼴은 못 본다라는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속 이제 트럼프는 구두 개입을 하고 또 일부 국가는 실질적으로 제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또 G7 회담이나 여러 가지 국제 협약 회의 체제를 통해서 계속 이제 그런 달러가 무한정 강세로 가는 것을 막는 일종의 이제 환율과 관련된 조금 회의가 잦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떤 조치가 일어나는 데까지는 물론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또 상대방 국가,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호락호락 뭐 미국의 정책에 휘둘릴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워낙 조금 뭐 경제 정책에 대해서 경제 원리보다는 자기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환율 시장이 어수선한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그래도 좀 일방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흘러가는 거에 대한 브레이크는 계속 오히려 미국 정부가 나서서 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취임 이후에 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요. 또 간밤에 나온 소식 보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여러 말을 했습니다만 일단 요지는 미국 경제 괜찮고 강하고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있을 FOMC에서 동결될 확률이 갑자기 또 확 올라가 버리고 채권 시장도 좀 움직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발언? 네, 뭐 좀 뜻밖이었죠. 네. 그래서 미국장 끝나기 1시간 전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2%의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는 뭐 울퉁불퉁할 거다.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목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뭐 지금 기존의 파월 의장이 계속 제시했던 것은 지금의 금리와 물가 수준의 갭,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조정하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현재 물가 수준에 어느 정도는 매칭시키는 재조정 과정, 이 과정을 전제로 깔았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낙관했던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살짝 조금 한 발 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는 있고요. 아마 연준 지도부가 조금 물가에 대해서 좀 덜 걱정하던 상황에서 조금 더 걱정하는 수준으로, 조금 표현은 조심스럽게 했지만 그런 인플레이션의 재점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인사들이 많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액면 그대로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데 트럼프 정책은 총수요를, 미국의 수요를, 경제를 더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정책을 내년 1월 20일 이후에 펼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방안의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보일러를 더 세게 트는 이제 그런 격이죠. 지금 경제가 약하다면 트럼프 정책은 이 물가나 금리를 자극하지 않을 텐데, 이미 경제가 지금 뭐 상대적으로는 펄펄 끓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런 상태에서 이미 75bp를 인하했고, 여기서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좀 연준 입장에서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애매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2월까지는 원래 연준이 봤던 재조정 과정에 들어가고 내년 이후부터는 속도 조절을 해서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낮게, 내년에 잘못하면 한 2번의 인하에 그칠 수도 있고, 뭐 최대 한 3번 정도 인하에 그치지 않을까. 그래서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가 당초 예상은 2026년에도 50bp 계속 인하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초 기대보다는 훨씬 낮은 4.0% 정도에서 머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사님 의견은 그러면 12월 동결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간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좀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25bp 인하 기존 입장 그대로 고수하시는 거고, 내년도 인하 속도가 현저히 좀 줄 수 있다. 네, 현저히 줄고, 뭐 트럼프 정책을 봐서 또 트럼프 정책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관세 정책도 보편 관세를 10%를 왕창 뭐 이렇게 정말로 보편적으로 때리면 미국 물가가 견디지 못하겠죠. 이제 그런 측면, 이런 부분들을 아마 보면서 연준이 의사결정을 할 텐데,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는 뭐 굉장히 추진력 있게 집권 초기에 여러 가지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물가와 금리가 자극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는 상당히 불편한 기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이 모든 걸 이제 반영해서 미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급한 게 우리 증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증시여서 이제 요 얘기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뭐 급하다 정도가 아니라 좀 이렇게까지, 이런 절망적인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다, 이런 판단도 맞습니까? 박사님이 보시는 우리 증시, 뭐 상대적인 것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뭐 절대적인 우리나라 증시만 봐도 조금 경제가 뭔가 위기감이 감도는 그런 뭐 약간 불안한 감이, 증시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 증시가 결국엔 경제의 거울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에 뭔가 큰 무슨 문제가 있나,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 산업에 어떤 뭐 피해가 있나,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감돌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안 좋은 시장인 건 분명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비교를 할 때는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는 더 그렇죠. 더 그렇죠. 원래 비교가 안 좋지 않습니까? 쟤네는 그렇게 올라가는데, 나스닥이 30% 올랐고 S&P가 거의 20% 올랐는데 25% 올랐죠, 연초 대비.
뭐 니케이도 한 20% 올랐고 심지어 중국마저도 올랐습니다. 네. 이번에.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간다. 특히 코스닥은 마이너스 18%. 정말 속상하죠. 그래서 이것도 트럼프 그 당선 확정되기 전부터 조금 안 좋았던 국장이 코스피가 당선 이후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에 직격탄을 또 맞은 안 좋은 데다가 한 번 더 안 좋은 큰 충격을 받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이제 빈사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뭐 비교가 안 좋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비교라는 게 이제 살면서 정신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만 우리가 투자를 정신 건강 뭐 그런 네. 걸로 하는 건 아니고 냉정하게 해야죠. 수익 내려고 하는 거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수익이 당연히 안 나니까 시장에서 떠나서 수익이 잘 나는 시장으로 가는 걸 뭐 막을 수도 없는 일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미국 시장으로 뭐 간다. 국장은 희망이 없다. 이런 정말 자조 섞인 비판의 목소리들도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네. 일단은 가격이 싸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가장 큰 호재는 밸류에이션이 싸져 있는 거죠. 가장 큰 악재는 항상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호재가 안 먹혀요. 저는 네. 결국에는 먹힌다고 봅니다. 시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네. 싸면 들어오고요. 누군가는 그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싼 영역에 있기 때문에 2,400이라는 선은 충분히 저렴하다. 여러 가지 뭐 주변 악재가 있고 특히 말씀드렸듯이 뭐 대중 규제의 가장 큰 피해국이 될 거다.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정책 4년간에 펼쳐진 여러 가지 IRA법이라든지 반도체 칩스법의 보조금 이런 부분 또 어제 나온 이제 전기차 보조금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없애겠다. 보조금을 이제 이런 바이든 정책의 후폭풍의 네. 가장 큰 피해국이 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가 불가피한데 트럼프의 정책의 달러 강세의 가장 피해국이 수출 많이 하면서 좀 교역이 위축되는데 조금 그 달러 강세의 피해국 이거는 이제 사실은 무역에서는 조금 좋을지 모르지만 자본 이동에서는 아주 안 좋은 그러한 그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대중 제재, 달러, 바이든 정부의 후폭풍 이 세 가지 제재 규제 요인으로 지금 2,400까지 왔는데 제 생각에는 뭐 여기서 떨어지는 것은 뭐 기술적 하락이지 사야 되는 하락이지 파는 하락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책이 마냥 앞으로 4년 내내 혹은 뭐 내년까지 짧게 봐도 이런 방향으로만 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 대중제재도 아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고요. 바이든 정책의 폐지도 우리나라가 사실 140조 정도의 지난 바이든 정부 4년간 미국에 공장을 짓고 한 3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는데 이런 국가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이런 것은 충분히 트럼프 정부의 협상의 기술로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독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면 저는 액면 그대로 피해가 이번에 트럼프 됐으니까 우리 산업은 이제 죽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일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틈새가 있는 거고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그것을 거의 100% 악재만 반영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싸졌기 때문에 너무 공포감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께서 보시는 지금의 상황에 이제 호재라고 한다면 충분히 싸졌다라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일어날 일들보다 지금 두려움만 훨씬 더 크게 좀 보고 있을 수 있다. 실제는 조금 더 협상의 가능성이나 그 실제 두려움이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박사님께 뭐 레벨대를 여쭤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완전한 이게 엄청 싸다는 호재가 펀더멘탈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상단의 제한은 어느 정도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
보네요. 네, 네. 그래서 뭐 내년도 우리나라 주가가 어떤 코스피 레인지가 어떤 범위에서 움직일지 네. 모르겠지만 성장률도 낮아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 나눈 뭐 트럼프 정책의 피해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지난 8월 5일인가요? 네. 2380 정도, 이 정도가 조금 저점이 아닐까. 지금 레벨대죠. 그리고 이제 상단은 뭐 한 2,700 정도가 상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2,700은 지금 봐서는 아득한 목표가인데 2,700도 사실은 우리나라 코스피는 못 오르는 거죠. 사실. 근데 제일 두려운 것은 사실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약세장에 빠질 가능성, 그 시점에 코스피의 반응이죠. 세계 글로벌 증시가 다 이렇게 좀 약세장으로 빠질 그런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물론 코스피는 먼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폭이 상대적으로는 좀 작겠지만 그래도 약세장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니까 오히려 이제부터 걱정해야 되는 것은 뭐 연말이 될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지 저는 뭐 한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글로벌 약세장의 진입이 그때 이제 좀 동반 하락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물론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야 이게 첩첩산중이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네.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글로벌 증시의 조정에서 또 먹거리를 또 찾아야 되는 거죠. 조정을 보여서 또 주가가 싸지면 다시 또 투자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항상 투자는 변동성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1기와 2기는 좀 다른 면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숫자로 보여주는 거시 환경에서의 차이점이랄까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굉장히 차이점이 있죠. 아까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2025년 1월부터 전개되는 트럼프의 정책은 수요 진작 정책인데 그런데 사실은 수요 진작은 말은 좋은데 물가 상승과 이제 금리 상승을 동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표를 보시면은 트럼프 1기 때는 굉장히 물가도 좀 착했고요. 네. 정부 부채나 재정 수지도 지금보다는 안정됐습니다. 지금은 뭐 가령 정부 부채 비율도 20%포인트 GDP 대비 더 올라 있고 재정 적자도 미국이 한 3%포인트 정도 더 많아진 상태고 지금 서비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근원 CPI 이런 부분들이 거의 2배입니다. 2017년 8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 트럼프가 정책 펼치기에 물이 좋았고 지금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트럼프 진영은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겁쟁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 억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불보듯 뻔하거든요. 금리 상승과 물가 폭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트럼프가 정책을 좀 백악관이 정책을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내년 중반 정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물가와 금리와의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상승과 물가 폭등은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거의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지금도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특히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네.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금리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 전부터 올랐고요. 당선 이후에도 이게 점선이 이제 트럼프 당선 시점인데요. 확정 시점인데 국제 10년물이 뭐 3.6% 갔다가 지금 뭐 4.5%를 이제 넘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급하게 빨리 올랐고요. 이 정도로 시장은 정직하죠. 그런데 사실은 4.6%는 뭐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한 2.5%로 만약에 전망한다면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저는 5%를 넘는 것도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미국 주식이
꺾이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좀 두려움으로 확 저는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갈 때, 미국 잘 갈 때 우리만 소외됐다가 미국이 또 부러지면 우리도 같이 그때는 또 동조화가 되면 뭐 이런 생각이 좀 두렵게 느껴졌는데 미국 대통령과 S&P 500 수익률을 또 갖고 와주셔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평균적으로 어땠습니까? 평균적으로는 네. 3, 4년 차보다는 1, 2년 차가 조금 낮습니다. 물론 이제 통계는 통계일 뿐인데 트럼프 지난번에 초선 때도 보시면은 네. 2년 차에 마이너스가 나왔죠. 1년 차에 플러스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3년 차, 4년 차는 좋았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도 2023년과 올해 4년이 좋았습니다. 3년 차, 4년 차가 1, 2년 차보다는 좋았고 2년 차가 우연치 않게 트럼프, 바이든 전부 나빴네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치면 2025년은 오르고 내년은 주가는 주가 조정은 2026년에 있을 확률이 좀 약간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이대로만 보면.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초선 때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낮았거든요. S&P 500 PER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2017년에 M7도 지금 뭐 20배였고 지금은 30배죠. S&P 500도 그 당시에는 지금 뭡니까? 거의 한 14배, 15배 정도 16배 정도 됐었는데 지금 지금 22배. 색을 어떻게 구별해 볼까요? 제일 위에 게 이제 M7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메가캡 정도. 네, 지금 S&P 500 그 빨간색이 네. 이제 그 S&P 5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메가캡이니까. 네. 16배, 17배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지금 22배지 않습니까? M7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때는 20배였는데 지금 30배고요. 지금 30배가 넘었죠. 오히려 중소형주 러셀 정도를 포함한 스몰캡은 그때는 18배였는데 지금은 16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정부가 조금 차등적으로 중소기업의 세금을 더 깎아주면, 법인세를 더 깎아준다면 밸류에이션이 낮은 중소형주가 트럼프 시대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낮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재미있는 게 트럼프를 지지한 쪽은 기존의 M7보다는 뭐 테슬라를 제외하고요. M7보다는 조금 뉴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트럼프를 뉴 IT라고 그럴까요? 뉴 기술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기존 메가캡 IT 업체들은 이제 주로 바이든을 지지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큰 우리가 아는 M7보다는 조금 그 밑에 있는 기술주를 트럼프 시대는 조금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사실 시장이 좀 흔들릴 때도 보면 결국에는 구원투수가 이 M7을 비롯해서 AI를 필두로 한 뭐 테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구원이었고 이게 죽으면 또 시장 전체가 좀 활기를 잃고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레벨대 가격대를 생각하면 이번에 기회는 오히려 중소형주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뭐 그 밖에도 어떤 좀 동력이 있을까요? 네, 뭐 M7이 무너지면서 뭐 다른 스타일의 종목들이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M7이 그냥 제자리를 지켜주면서 수익률 측면에서. 다른 스타일이 좀 이렇게 순환하거나 아니면 주도해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증시 모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M7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에서 지금 33% 정도 차지하는데 이 비중이 더 쏠림이 더 강해지면 시장은 좀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종목들이 좀 시가총액이 더 커져서 M7의 비중을 조금 녹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사이좋게 가는 게 조금 주식시장이 롱런하는 길이고 만약에 실적상 M7 외에 다른 종목들의 실적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계속 M7 중심으로 미국 시장이 달리고 M7이 달린다는 얘기는 뭐 주가 지수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기에 바이든 오히려 뭐 취임식 전에 주가 상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장이 약세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박사님 다음에 이제 또 출연으로 뵐 때까지 일단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또 중요하게 시장이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간밤에 좀 조정을 미국 시장이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랠리가 여기에서 좀 주춤하다 못해 이제 하락으로 조정을 좀 받는 건지 아니면 다시금 잠깐의 조정 후에 올라가는 건지 뭐 기로이기도 하고 또 연말 시즌이니까 산타 랠리 얘기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어떤 관전 포인트 좀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시선은 뭐 조금 트럼프 정책에 오히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법인세 인하라는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지금 연말 연초가 소비 시즌인데다가 미국 소비자들의 컨디션이 최근에 뭐 뉴욕연은에서도 나왔고 여기저기서 소비자의 컨디션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거든요. 미래에 대한 기대 지수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번 연말 연초의 소비 시즌에 어느 정도는 기대치를 충족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가 괜찮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조금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경제 지표로 좀 극복하면서 시장이 강세장의 면목을 조금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는 무엇보다도 밸류에이션 지표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는 뉴스가 나왔을 때 호재가 나와도 그냥 시큰둥하고 악재는 굉장히 크게 반영하고 최근 뭐 우리나라 증시가 그런데요. 네. 그러면 약세장 진입이 조금 빨라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반대인 경우에는 아직 시장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시장을 통해서 시세가 말을 하거든요. 시세를 통해서 시세 자체만 보지 마시고 시세와 뉴스와의 결합관계, 반응도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뉴스에 어떤 강도로 반응을 하느냐. 네, 좋은 뉴스에 좋게 반응하느냐 그러면 시장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민감하게 보면서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모셔서 또 좋은 말씀 들어보죠.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